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저희는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은 531페이지부터 쇼펜하우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도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아까 한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제가 먼저 전체 개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사람을 먼저 첫 번째 표현하면 주의주의적 관념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거에 대한 이해는 좀 이따 할 수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는 세상에 이루어진 거는 관념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좀 이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철학관을 염세관을 만들었어요. 염세주의를 철학관으로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의지의 본질은 뭐냐? 염세적이고 불행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삶은 그냥 애시당초 삶은 고통이고 삶은 불행이다. 되게 비극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게 다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제시하는 게 해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그 고대 히라빈들의 철학과 예술을 통해서 그 철학 그리고 그 예술 작품을 사유하면서 해탈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재밌는 게 인도와 불교 철학을 공부했나 봐요. 맞아요. 거기서 생기는 그 공감 능력, 인류의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의지의 본질, 세상이 의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의지의 본질인 불행과 염세에서 해탈할 수 있다. 맞아요. 라는 전체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788년에 태어나셔서 1860년까지 사셨어요. 그래도 이제 슬슬 저희랑 그리고 차이가 안 나요. 네, 점점 오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나마. 네. 그리고 전 또 양력에서 좀 특이하게 봤던 게 히라버와 라틴어에 능숙하였고 고전 문학을 또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 아까 헤겔도 고전 문학에 또 심취해 있었는데 이분도 고전 문학.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또 이런 독일인들한테 이게 좀 있었나 봐요. 문학적인 피가. 네. 왜냐면 니체도 쇼펜하우어한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문학에서 엄청 많이 따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그리고 1813년에 박사학위 논문 충족 이유율의 내 근거에 대하여를 발표했다고 그러고 칸트의 여러 저작을 찬미했으나 피테가 베를린 대학에서 행한 강의를 듣고 조소했다. 그리고 1818년에 대표적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나왔대요. 근데 주목을 거의 끌지 못했대요. 저는 이거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것도 샀어요. 진짜요? 이번에 제가 알라딘에서 대량으로 주문해 한 20만 원 정도 지른 것 같아요. 불불님은 취미가 진짜 구입하시는 책을 읽진 않는데 책을 사요. 그냥 사서 꽂아놔요. 근데 의지 이제 쇼펜하우어 입장에서 의지입니다. 꽂아놓고 그냥 감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독서 욕구가 엄청 상승하거든요. 엄청 그렇지 하죠. 이거는 꼭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이분은 요 책만 읽어도 되겠다 싶어서 요걸 대표 저서를 샀어요. 얇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헤겔을 시기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헤겔을 그러니까 헤겔이 엉터리다. 진짜 세게 비난해요. 다른 글을 보니까 헤겔 철학은 진짜 쓰레기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정도까지. 네, 진짜로. 그래서 그 똑같은 시간에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똑같이 열었는데 헤겔이 하는 예를 들어 1시에 헤겔이 강의를 한다. 난 똑같이 열어달라 했는데 청강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헤겔이 그때는 스타였으니까. 네. 근데 이제 1848년에 자유주의적 운동에 대한 탄압을 계기로 해서 그 독일의 사회적 환멸 이것들로 인해 이 쇼펜하우어의 논문들, 이 논조들, 이 이론 철학들이 대중의 이제부터 집중을 받기 시작했다. 거의 말년에 이렇게 떴죠. 그렇죠. 그리고 1831년에 베를린에 콜레라가 유행했었나 봐요. 아까 근데 이 해에 헤겔이 죽었거든요. 콜레라 걸려서. 1831년에. 근데 이때 헤겔은 죽고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에 떠나가지고 피신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안마인으로 가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콜레라에 안 걸렸던 거죠. 이런 좀 운명의 또 교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영향을 받았다. 칸트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았는데 칸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철학을 전개한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쇼펜하우어 한마디 되게 간단해. 그 의지. 그리고 세계를 의지와 관념으로 봤는데 의지다. 의지를 설명하면 다 끝나겠죠. 의지만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의지를
그래서 주의주의적 관념론이라는 게 주의주의라는 게 주지주의는 그 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이성을 중심으로 했던 게 주지주의. 그 다음에 주의주의는 의지를 의지가 중요하다. 네. 의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한번? 뭐 간단하게. 근데 의지가 왜 나왔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람의 그 논증을 한번 가보죠.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철학에서는 인간 본성을 넘어서 이제 세계 전체의 본성을 파악하고 싶었나 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을 가면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칸트의 현상을 갖고 자꾸 이제 여기서 이 레시피를 다루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현상이라는 거는 개인 정신 속에 있는 주관적 관념이다. 그러니까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가 개인 정신 쪽에 있는 주관적인 그냥 관념에 의해서 나온 거다. 맞아, 관념이라고 그랬죠, 그냥. 근데 이제 칸트의 입장에 그 경험이라는 게 경험을 통해서 얻잖아요. 근데 이게 의식된 내용들, 이 경험을 통해서 의식된 내용들이 현상이라는 거는 동의한다. 그러니까 얘가 사과가 존재하는 건 내가 동의한다. 근데 어쨌든 현상이라는 것은 또 주관적 관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은 현상들의 세계다. 현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감관 경험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이 실제적 사물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정신 속으로 생기는 관념이다. 자, 뭔 말이냐면 사과가 있으면 우리는 이 사과를 감각으로 봤잖아요. 그쵸. 이게 감관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감관 경험은 칸트 입장에서는 범주표로밖에 인식을 못했죠. 범주표 맞아요. 근데 이거를 초월해서 이거를 초월해서 얘 진짜 물자체. 이 물자체에 대한 게 바로 우리 정신 속에 생기는 관념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칸트랑 살짝 다른 박자인 것 같아요. 칸트는 우리가 인식하는 게 물자체를 본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물자체인데 이 물자체는 또 정신적인 관념이다. 관념이다. 너무 다 이해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쇼펜하우어는 과학을 불신해요. 과학으로부터는 사물들 자체에 관하여, 즉 우리들 자신의 존재나 우리들 속의 관념들을 산출하는 진정한 힘들에 관하여 아무런 결론도 끌어낼 수 없다. 과학자들이 다루는 현상 세계를 넘어서 파고들어 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실제 그 자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과학도 불신을 하는 거예요. 과학도 물 자체를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약간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 자체는 모르고 현상계, 현실에 있는 현상계에 있는 것들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 다 그냥 구체적이지 않은 거야. 이거는 실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현상계의 특징들을 더 밝혀주는 것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그러면 저 물 자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 철학자는 자기 자신을 연구함으로써 물 자체 그 본체의 속성을 그 물 자체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건 나도 어떻게 보면 물 자체잖아요. 그렇죠. 물 자체인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나의 속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궁극적인 성질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 실제로도 그러네. 나의 성질, 다른 사물들은 내가 사과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나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알 수 있어요.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보충하자면, 그러니까 성질이 같다는 의미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봐도 맞아. 관념적으로 이 본질을 알 수 있지만 하나의 전제거든요. 전제 쇼펜하우어에. 근데 그것으로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보는 건데 나랑 사과든가 이 세상의 모든 건 사실 궁극적인 성질은 같기 때문에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봤을 때 사물의 모든 거를 알 수 있다. 맞아요. 모든 것의 본성은 같은데 이게 근데 쇼펜하우어가 증명은 못했대요. 증명 못했어요. 근데 확신은 했죠. 네, 확신했대요. 얼핏 보면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나랑 결국 똑같은 사물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근데 이게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설명하면 이 관념론자들은요 실제론자랑 대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물병이 있다 치면은 실제론자가 보기엔 이거 이 물질을 실제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쇼펜하우어 같은 관념론자들은 해겔도 좀 그랬지만 존재하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물질이 아니고 정신, 관념이야. 관념이다. 의지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니다. 이렇게 봐버리니까 약간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듣는 내용 중 상상하시기에 관념론자들은 정신, 그냥
관념이 실제다. 관념이 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논리들을 잘 이어가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성질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시를 드는데 예시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건 마음에 들었어요. 예시가 굉장히 같아. 문학적인 인간 같다. 진짜 문학을 아까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예를 들어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남들 그냥 실제론자가 봤을 때는요. 저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자기장에 의해서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볼 텐데 이 사람은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는 끈기다. 악착 같은 끈기다. 끈기다. 이거는 내 성질이기도 하다. 그리고 쇠 부스러기가 자석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실제론자가 보기엔 저거 역시나 자기장, 전자기장에 의해서다 이러는데 이 쇼펜하우어 같은 관념론자는 쇠 부스러기가 자석으로 끌려가는 다급한 모습. 나도 저런 다급한 모습 있지 않냐. 맞아. 다급한 모습. 그리고 우리 신체가 지구의 인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면서도 반발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성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성질은 내가 갖고 있는 성질이기도 해서 우리 근본적으로 같은 성질이야. 이거를 의지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의지죠. 솔직히 우리가 이전에도 의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었어요.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의지가 뭐지? 이렇게 좀 우리 헷갈렸잖아요. 그렇죠. 의지랑 뭐 욕망이랑 이성이랑 뭔 차이냐. 근데 여기 쇼펜하우어 와가지고 의지가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이 예시를 보니까 이런 게 의지구나. 이게 의지고 의지는 또 욕망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 설명하면 이게 의지, 그러니까 방금 예시 들었던 것들이 의지의 운동이고요. 의지란 뭐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향하는 노력. 맞아요. 이게 의지다. 그게 의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욕망하고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가는 그 노력. 그걸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게 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지도 그런 표현으로 쓰긴 써요. 막 진짜 살기 위한 의지. 그쵸. 뭐 이런 말도 쓰고 뭐 돈을 벌기 위한 의지. 그쵸.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있게 만들어야지. 이게 의지다. 예시 요것도 우리 몸 신체의 여러 기관들로 의지를 표현하잖아요. 요것도 우리의 눈은 보려고 하는 의지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요. 우리의 위는 배고픔을 없애고 배부르게 하려는 의지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요. 의지죠. 우리의 오장 육부는 소화하려는 의지가 현상으로 나타난 거고, 우리의 두뇌는 알려는 의지가 현상으로 나타난 거고, 물건을 쥐는 손과 다른 박질하는 다리는 여러 가지 일과 목적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게 전 정확하게 이해됐어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진화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진짜 미생물은 다리도 없고 팔다리도 없고 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간까지 진화하는 과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면 없는 상태에서의 의지. 의지가 있었을 것 같아. 그 생명이 뭐가 이성도 없고 욕망도 없었을 텐데 의지는 있었겠다. 너무 재밌는 관점인데요. 의지가 진화론 관점에서 맞는 의지가 맞는 말 같아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생기진 않았을 거고 뭔가 보려고 난 저 사물을 보고 싶어 이 생각은 안 했겠지만 어쨌든 계속 보려고 수천만 년 동안 계속 진화를 했겠죠. 눈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나는 걷고 싶은 의지 그리고 나는 잡고 싶어 그냥 먹고 싶은 의지가 입으로 되고 또 듣고 싶은 의지가 귀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신체가 생긴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 적용해봐도 동물들이 그렇게 생겨먹은 이유는 진화론도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재밌네요. 얘가 이 기린이 목이 긴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잖아요. 사연이. 그렇죠. 그걸 따지고 보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진화론 관점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그 해겔하고 완전히 또 다르지 않은 게 정반합으로 봤을 때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대 입장도 있지만 설명해 보면 어쨌든 쇼펜하우어 입장에서 의지란 없는 것에서 있는 걸로 나아가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다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배고파요. 항상 배고파. 얘를 채워야 돼요. 맞아. 채우면 충족이 된 상태,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의지. 정반합 과정 같기도 하고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의지고 그러니까 둘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했지만 네. 과정, 이 과정이라는 개념에서는 정반합.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그냥 자꾸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내가 막 뭔가 갖고 싶어. 채워지지 않는. 이거를 쇼펜하우어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의지는 욕망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욕망이 더 작은 개념이고 욕망 이상 욕망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의지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의지가 더 큰 관점이었으니까요. 네. 주의적인 관점이니까. 의지는 지성보다도 근원적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주장했다. 왜냐면 이게 지성이 근원이라고 봤을 때 이게 합리주의자였죠. 네, 그렇죠. 지성이 근원이었는데 왜 다르냐? 의지는 보편적이에요. 누구에게나 의지가 있지만 사람 특지만 지성은 다 각자 다르고 개별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이 사람 논리대로입니다. 그리고 인간처럼 의지가 있는데 모든 생명체가 의지가 있고 모든 세상에 의지가 있지만 인간은 지성의 도움을 받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걸 보고 고상하냐, 이게 더 성스럽고 좋은 거냐라고 그렇지도 않아요. 또 않다라는 거죠. 지성이. 왜냐하면 지성이 도덕적인 것을 보증해주지 않는다. 맞아요. 지성이 오히려 의지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게 지성이 섞이면 되는 게 내가 먹고 싶다. 배고픔을 충족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는데 그치. 이거를 지성을 사용해서 남을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라고 하게 되는 순간 맞아. 이거는 비열한 의지가 되는 거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지성이 타락을 할 수 있다. 지성은. 그러니까 지성이 더 뭐 우월하고 근원적인 게 아니고 의지가 근원적인 거다. 의지. 그래서 세계는 관념인 동시에 의지다.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 네. 이게 근데 아까 뭐 비유 우리 강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는 거 그것도 어떻게 강물이 뭐가 지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강물은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재밌네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자연물들이 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쇠붙이가 자석으로 끌려가는 게 쇠붙이가 무슨 지성이 있겠어요? 뭐 관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은 지성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의지다. 어떻게 보면 의지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다 의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도가도 비상도 그 도처럼 그러니까 만물을 포섭해요. 의지가 만물을 포섭하는 거죠. 아까 해겔도 절대 정신이 만물을 포섭하고 우주에 그냥 충만해 있는데 이 쇼펜하우어는 우주의 의지가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그냥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인 게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정신으로 만약에 해겔 입장에서 본다. 이건 정신이야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또 설득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같다. 그러네. 절대 정신이네. 근데 또 쇼펜하우어 입장에서 봤을 땐 의지야. 근데 또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땐 저거 근데 현상이야. 맞는 이게 철학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나름의 맥락에서 맞는 말이에요. 맥락에서 맞다. 맥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세계는 관념인 동시에 의지인데 그쵸. 어쨌든 현상이 존재한다라고 칸트의 입장을 동의했기 때문에요. 그럼 이 현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건 누구냐? 과학자들이다. 그리고 과학자들에게는 관념이다. 세계는 맞아. 관념 혹은 의지니까요. 관념인데 그 관념이라는 건 법칙, 과학자들은 그 법칙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쵸. 관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수학 공식으로 다 나타내고 그쵸. 그래서 관념이고. 이 관념들 그리고 철학자들한테 엄청난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물자체를 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실체를 알아가는 건 사실 철학가들의 의지. 그러니까 나는 저거를 알고 싶어 물 자체를 그 자체는 의지라는 거죠. 그렇죠. 맞는 말 같아요. 맞는 재밌어요. 말. 그래서 정리하자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우리가 인격이던가 내 정신 아까 말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그 실제를 해석하려고 했고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의지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쇼펜하우어는 정리했을 때 관념론자다. 그리고 주의적 관념론자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의의 그 뒷글자 주의를 그냥 생략하시고 어려우면은 주의 관념론자. 의지가 주가 되는 관념론자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염세관으로 넘어가요. 제가 이게 공감 가는 게 그러니까 재밌었던 게 제가 알랭드 보통 좋아하잖아요. 알랭드 보통이 쇼펜하우어 언급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분도 염세적인가? 많이 염세적이에요. 염세적이시구나. 그래서 쇼펜하우어 언급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공감을 해서 그렇구나. 여기에서 많이 배웠구나. 근데 재밌습니다.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고 감명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알랭드 보통 책 자체가 일단 불안이에요. 인간은 불안하다. 그러네. 근데 이것도 오늘 그 쇼펜하우어의 염세관을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염세관을 주의주의적 관념론에다가 염세관을 보탰어요. 이게 하나의 자기의 철학으로 전개한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의지의 본질, 의지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의지의 본질은 불행이다. 우리 불행한 거다. 왜 그러냐면 의지 작용 자체가 아까 이제 의지의 정의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거, 자기가 다른 것들로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상태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결여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 존재는 항상. 나는 그걸 충족을 못해.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10번 중에 1번 충족할까 말까? 그거를 의지가 달성되는 그 상황을. 이것도 진짜 공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쾌락은 되게 소극적인 상태다. 근데 고통. 인생은 그러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은 항상 고통을 겪는데 고통이 정상적이고 늘 있는 상태고 고통이 정상적. 예, 적극적이고 잔인하다. 그리고 이런 의지의 길이 막힌 의지의 줄기찬 절망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욕망은 대부분의 의식의 근간을 부셔서 지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욕망이라는 거는 새로 자라나 다시 괴롭힌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여기서 또 알랭드 보통 생각났던 게 불안의 그 프롤로그라고 해야 되나? 그 부제가 네. 욕망은 욕망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불안은 욕망으로 대체해가는 과정이다 이랬는데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욕망은 욕망으로 대체되죠. 그러니까요. 욕망은 또 욕망으로 대체되잖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입장에서 지금 돌플님 말씀하셨던 거 다 정리해 보면 무소유를 소유로 가져가려고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의지가. 맞아요. 근데 이 소유를 해도 하려고도 너무 힘들다. 확률이 너무 낮다. 근데 이거를 얻어도 또 무소유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늘 있는 상태고 우리는 무소유가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항상 고통적이고 불행한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어떤 걸 명품을 갖고 싶기도 하고 그 명품을 가진다 그래도 또 다른 명품이 또 보이고 그렇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충족이 안 되잖아요. 의지가 충족이 안 돼. 다른 거 사고 싶고 명품 네. 말고 계속 사고 싶어. 아무리 사도 충족이 안 된단 말이죠. 의지라는 거. 익살맞은 장난인 만족이 서로 생긴다고 하면 새로운 욕망들이 따라 일어나서 만족되지 않은 여러 요구를 다 가지고 다시 괴롭힌다. 그러니까 다시 또 생긴다. 욕망은 욕망으로 대체하는 거다. 맞아요. 참 재밌어요. 인간이 고통에 그럼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런 약간 쇼펜하우어적인 사람이 주변에 꼭 있어요. 야 세상은 고통이야. 야 삶은 원래 더러운 거야. 막 이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맞아, 염세적인. 근데 쇼펜하우어를 읽지 않았겠지만 그런 느낌이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쇼펜하우어 같네요. 약간 이러고 싶다. 앞으로. 그리고 이분이 세계문학을 샅샅이 뒤져서 그 사례를 찾아냈대요. 인간 경험에 있어서 고통이 쾌락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 걸 막 증명을 하는데 단테의 신곡을 보면 신곡이 그런가 봐요. 지옥편이 있고 뭐 천국편이 있는데 지옥편의 묘사는 되게 디테일하고 잘 나와 있대요. 왜냐면 인간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면 되니까. 근데 천국편은 좀 뭔가 좀 시시하고 싱겁나 봐요. 이런 것만 봐도 고통의 쾌락을 앞두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 재밌어요. 네. 진짜 개똥 철학도 재밌다. 진짜 이런. 근데 심지어 또 공감이 많이 가니까 또 재밌네요. 생은 별 수 없이 불행한 것이다. 삶은 그냥 불행하다. 한결같이 불행하다. 의지가 충족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지금 쇼펜하우어의 입장, 염세주의, 염세관, 이 쇼펜하우어의 그냥 관념이자 그쵸. 이 사람의 철학관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그냥 쇼펜하우어의 논리를 따라왔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딱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그럼 자살하라는 거냐? 자살을 옳다고 보지 않았대요. 왜냐면 네가 만약 죽는다 그래도 살려고 하는 의지는 너한테 있을 것인데 그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영원한 의지인데 그게 없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영원한 의지 때문에 자살해도 소용없다. 그렇죠. 어리석은 의지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너의 자살은 의지를 없앨 수 없다. 육체적 죽음이지 네. 의지의 죽음이 아니다. 맞아. 의지를 없앨 수는 없다. 그렇죠.
그 두 가지 해법을 그래서 불행으로부터 해탈을 해야 의지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이 두 가지의 나름의 해탈 방법. 해탈이란 말을 일단 쓰는 것부터가 이건 불교적인 입장이잖아요. 자, 첫 번째 해탈 방법은 바로 고대 히랍,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에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알아냈고요. 맞아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술을 탐구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영원한 관념, 예술을 볼 때 우리가 영원한 관념을 얻는다.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어떤 걸 되게 극도로 좋은 것들을 봤을 때 뭔가 고도의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영원한 맞아요. 관념에 빠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관념이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현상적 관념이 있고 맞아요. 두 번째가 영원한 관념이 있는데 현상적 관념은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걷다가 버스가 갑자기 빠르게 지나가요. 그럼 그냥 버스 지나갔네? 그러니까. 이것도 관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관념. 그건 그렇죠. 갑자기 뭐 삼겹살 냄새가 나면 삼겹살 냄새가 나네? 이러지 우리가 갑자기 멈춰서 저 삼겹살은 무슨 몇 그램의 삼겹살일까 이렇게 관념하지 않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어떤 영원한 관념이란 거는 이 고통으로부터 탈피하는 그 진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관념인데 이거는 어디서 얻냐? 예술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전시회장 가던가 음악 들으면 우리가 정말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그거 진짜 이 사진 그림 한 장과 음악을 들으면서 가만히 고요하게 있어요. 관념에 정말 흠뻑 젖어요. 맞아. 얘 진짜 취해가지고 고통으로부터의 도피가 성취되는 고요한 세계로 갈 수 있다. 그게 예술이다. 네. 저는 근데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던 게 진짜 사람이 진짜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 순간만큼은 되게 행복하고 진짜 어떤 욕망이나 뭐 의지에 휩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요. 어떤 그저 고요한 세계로 가버리는 예전에 마이클 잭슨 너무 좋아했는데 유아나돌론 들을 때 저 펑펑 울었잖아요. 울면서 저는 음악 들으면서 진짜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해탈하는 경험. 맞아요. 진짜 저는 진짜 그래요. 정말 공감 많이 갖고 우리가 글을 봤을 때도 그렇고 진짜 좋은 걸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저는 이 해석이 정말 예전에 예체능을 하고 싶어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재밌는 관점인 게 진정한 예술이란 뭐냐. 진짜 요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품은 그냥 허상. 그러니까 대표 그냥 이미지이고 진정한 예술이란 영원한 관념을 명상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저는 이걸 보고 이 세상 모든 건 예술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술이 꼭 작품이 아니고 영원한 관념을 제한할 수 있으면 그러네. 모든 건 예술이에요. 그러네. 참새가 만약에 어미 참새가 아기 참새를 구하는 장면을 보고 내가 영원한 관념에 빠질 수 있고 그럼 예술이네. 예술이죠. 그 예술적 순간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예술 작품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예술이다. 진짜 그런 순간이 나오지. 이거는 쇼펜하우어적으로 맞아. 영원한 관념이에요. 그래서 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보면서 이 문단은 저는 예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술의 본질이 뭘까? 이런 거 철학자처럼 막 영화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나 뭐 본질 존재 이유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보면서 어떤 해답을 얻었어요. 영화는 영화 자체로 그게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관념을 얻으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미지일 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드러나는 모습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해탈 이런 해탈을 일으키는 고요한 세계로 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영화가 그 자체로 이유가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긴 좀 어려운 말로 그 대상이 표상적이기보다 오히려 상징적이면 되는 거죠. 잘된 예술. 진짜 중요한 말이죠. 표상적이기보다 상징적인. 근데 이게 공감 가는 게 진짜 좋은 작품은요. 설명이 안 나와요. 그렇죠. 저도 진짜 좋아하는 음악이던가. 그렇죠. 진짜 이거 대박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봐. 이렇게 되지. 정말 구체적으로 이건 이때 이게 나오고 이때 이게 나와서 이게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인생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근데 실제로 제가 팟캐스트 같은 거 많이 듣는데 뭐 소설관 되게 유명한 소설가님들도 너무 좋은 걸 봤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근데 자꾸 사람들이 소설가들이 제일 좀 황당하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가장 좋은 작품을 뽑아주세요. 그러면서 평론가도 마찬가지. 평론가도 그런 얘기.
가장 좋은 작품을 뽑아주세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제일 좀 답하기 어렵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좋은 건 좋은 거지. 어차피 다 영원한 관념 속에 평등한 약간 좋은 건 좋은 건데 그걸 굳이 또 설명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론가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심지어. 갑자기 또 재밌는 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음악가가 그 라흐마니노프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콘체르트 협주곡이죠. 2번 그 콘체르트가 있는데 그게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이 곡이 정말 염세적인 곡이에요. 느낌이. 그래요? 라흐마니노프가 이 곡을 쓰기 전에 원래 천재로 곽강받다가 그 다음 곡인가를 약간 진짜 완전 최악의 평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했거든요. 진짜 절망적이었겠네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곡이 아까 말했던 2번 콘체르토인데 그게 한 36분짜리 음악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를 한 2, 3년째 질리지 않게 듣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멜로디가 진짜 불행하거든요. 근데 들으면 되게 행복해요. 이상하게 뭔가 나하고 맞나 보네요. 뭔가 힐링이 되고 정말 뭔가 맞나요. 뭐지? 난 분명 이 멜로디는 되게 마이너한데 근데 사람마다 그 코드와 맞는 음악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곡만 들으면 되게 감동적인데 그 곡을 진짜 저는 너무 인생곡이라서 몇 사람한테 들려줘 봤거든요. 근데 별로인 경우도 있고. 별로인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아니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감 가는 게 이 예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술 작품이 꼭 희망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치유가 되고 맞아요. 해탈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이 해탈이 밝음이 아니에요. 그래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던 라흐마니노프 같은 어두움으로도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원한 관념이 중요한 거니까. 맞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관념을 표현하는 예술 작품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시간의 진행이 그를 위하여 멎는다는 것, 그의 의지가 애쓰기를 그친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동요가 사라지고 고요함이 들어선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이런 순간 다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여러분들 영화 보시다가 진짜 시간이 진짜 2시간짜리인데 멈추는 것 같고 있어. 네, 진짜 누구나 내 모든 그 근심 걱정, 내일 출근해야지, 뭐 돈 얼마 벌어야지, 이런 거 다 멈춰버리고. 맞아. 여기 그런 순간이 있어. 몰입의 순간. 만일 우리가 평상시의 인생 행로를 강렬한 폭풍우의 광란에 비긴다면 미적 향락은 아까 영원한 관념은 마치 폭풍우를 꿰뚫고 비추어오되 아무리 사나운 비바람이 치더라도 조금도 진로를 바꾸지 않는 말없는 태양 광선과도 같다. 너무 섹시하다. 이런 문학적인 비유가 나오다니.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런 문학적인 비유. 근데 저는 쇼펜하우어가 진짜 더 마음에 들어진 게 이 사람의 염세주의 속에는 사실 낭만이 있다. 낭만적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예술을 즐겨라. 세상은 불행인데 예술 즐겨 하면 뭔가 좀 까칠한데 사실 속은 따뜻한 남자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게 있어요. 근데 확실히 염세주의라고 해서 꼭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또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갑자기 사설이지만 생각나는 게 그 알랭 드 보통의 불안 제가 워낙 좋아해서 6번 읽었거든요. 근데 5가지의 근본적 불안을 제시를 하는데 5가지의 또 해법을 제시해요. 근데 재밌는 건 2번째 해법이 예술이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겹쳐. 쇼펜하우어를 보니까 봤어. 엄청 좋아해. 진짜. 봤어. 엄청 좋아해요. 봤어. 진짜 근데 지금 저도 항상 다른 챕터 말고 예술 챕터를 보면서 불안을 없애는데 왜 예술이 도움이 돼? 이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풀렸죠. 알랭 드 보통이 다 풀어주지 못한 그 관점을 이제 정말 근본적으로 풀어버린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건 공감합니다. 진짜. 근데 두 번째 해탈 이게.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게 2번째 가기 전에 예술이 이렇게 훌륭하지만 최종적 해결의 해탈이 아니다. 맞아요. 일시적인 해탈이다. 그건 그래요. 예술 볼 때만 경험할 때만 해탈을 경험해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해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쵸. 2번째 방법을 논합니다. 그쵸. 이게 바로 재밌게도요. 인도 불교 철학에서 있는 그 공감성.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논의해 볼 만한 주제다. 너무 재밌었어요. 불교에서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 동포와 자기가 한 몸이라고 느끼는 의식에서 출발하여 성자다운 성품에서 절정에 달하는 하나의 도덕적 실천이다 이렇게 나와요. 와, 성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자, 쉽게 생각하면 모든 세상이 염세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가 나와 같이 불행하다라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맞아. 쟤도
고통을 받고 있네. 이걸 발견한다는 거죠. 저 뜻이 일단 먼저 자신의 분투의 개별성을 초월한다. 인류에 대한 보편적 동정의 느낌을 갖는다. 나만 불행한 게 아니네. 저 사람도 불행하네. 우리는 다 불행하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별성, 내 개인을 초월하는 거죠.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동정심 그리고 인류의 공감 능력, 이게 인류애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부처님이 실제 그랬잖아요. 네. 그 부처님이 경험한 것도 생로병사를 인간은 태어나고 근데 왜 병이 들까? 왜 늙을까? 왜 죽을까? 이런 거를 관찰을 한 거잖아요. 그 관찰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맥락으로 끌어와서 해탈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자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주변에 돌아봤던 거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네. 그래서 저렇게 저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맞네요. 마음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제가 잘 몰라도 돌 던지지 말라고 한 그 예수님 맞아요. 돌 던질 자격이 있냐. 그러니까요. 이것도 되게 인류애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보편성 개인의 그거를 개별성을 탈피해버리고. 네, 그건 맞죠. 야 우리 다 똑같은 존재야.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고 누구나 죄인인데 누가 죄인 아닌 사람만 돌을 던지라 그러는데 아무도 돌을 못 던져요. 재밌네.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에 붙인 코걸인 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부처님이 봤을 땐 모두가 중생이고 고통을 받고 있죠. 쇼펜하우어는 모두가 염세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성을 탈피해버리면 인류애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은 다 다르지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뜻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별성을 탈피하는 거. 재밌어요. 그래서 한때 그를 괴롭힌 현상 세계의 환상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 그렇죠. 그는 미소를 띠고 이게 영화 미소를 띠고 세계의 열띤 진행을 내다볼 수 있다. 너무 재밌는 게 이거 보니까 그 데미안의 시다르타 마지막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장면이 나오나요? 굉장히 비슷하게 마지막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소를 머금으며 해탈했네. 해탈해서 그 상대방 그 고빈다라는 여자 그 약간 친구한테 고빈다야 세상은 이런 거야 하면서 이마에다가 입을 맞추나 그래요. 근데 해탈해서 모든 걸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거죠. 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부정할 수 있다. 의지를 부정해요. 이제 스스로. 그는 성자다움을 몸에 지니게 된 것이다. 성자다움이란 살려는 의지의 부정에 기초를 든 삶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제가 한 줄로 쉽게 텍스트를 번역해드리면 진정한 해탈과 성스러운 삶이란 뭐냐? 그 의지의 본질인 불행. 이거를 부정하는 삶이다. 이거를 부정해서 초월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해탈이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편의점 일하면서 저는 수시로 그 고뇌에 휩싸이게 되는데 손님한테 영향을 안 받아야지 하면서도 손님이 조금이라도 좀 무례하거나 뭐 나한테 좀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하면은 마음이 막 괴로워요. 힘들어요. 저도 이제 막 엄청 고통 속에서 인생은 고통이구나. 내가 참아야지. 요즘에 계속 되뇌이는 말이 저쪽에 나는 보살이다. 나는 보살.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보살이다 하면서 계속 참아요. 나는 부처다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진짜 성자라면 그런 것들에 좀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해주셨던 비유, 우리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빈배를 만나면 빈배에 부딪혔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내진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자아를 그래서 없애버리는 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고 그 자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진짜 비워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 자아가 없는 사람이면 진짜 자아가 없으면 내가 뭐 화낼 필요도 없고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면 뭐 욕망에 휩싸일 것도 없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의지가 없는 사람. 그렇죠. 의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이거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이거다. 성자다움이. 야, 이게 진짜 동서양의 철학을 결합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막 법정스님이던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소유를 봐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무소유를 딱 하라고 하면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 루트를 제시했잖아요. 무소유로 가야 되는 과정들을 제시하니까 그쵸.
이해가 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보살이다. 해탈해야 된다. 이 자아를 진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자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쇼펜하우어의 전체 맥락을 오다 보니까 이래서 버려야 되는구나.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의지를 자꾸 추구하려고 의지를 내 안에 없는 어떤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고통밖에 없어요. 솔직히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 그 약간 되게 자율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쇼펜하우어 입장에서 맞겠지만 삶이 고통일까요? 삶의 본질이 고통일까요? 삶의 본질, 삶의 현상, 어떻게 보면 현상은 삶이란 고통인가? 삶은 고통이긴 하죠. 고통,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욕망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근데 자꾸 채워지진 않고 늘 고통이죠. 주변 사람들도 되게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맞아요. 고통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예전보다 쇼펜하우어한테 배우니까 더 뭔가 명확하게 대답이 나오는 좀 더 분명해지는 뚜렷해지는 게 있어요. 맞아요, 생각이. 정말로. 그래서 고통. 이 질문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주변인에게도 한번 물어봐도 지금 저희가 아는 만큼 나오는 것과 맞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답과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인데 이게 또 마냥 그냥 염세적으로만 가서 고통이야 뭐 자살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쇼펜하우어는 극복을 했잖아요. 해탈로. 네. 위대한 성자들도 뭐 부처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대.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가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마음. 중생구제. 네, 그러니까 나만 고통인 게 아니야. 그게 자아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죠. 너무 재밌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야. 거기서 외면하는 게 아니고. 네,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고. 근데 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있지만 그게 도덕 아닐까요? 제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정말 재밌는 게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하거든요. 삶을 모른 채로 살면은 노예가 된다는 거를 어느 순간에 직시했어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노예로 만들고 나를 진짜 괴롭게 만든 이 족쇄가 뭘까? 삶을 이해를 못해서였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저는 공부랑 아예 담을 쌓던 사람인데 근데 이거를 갖고 나 행복해 룰루랄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던 거랑 부처님 말씀처럼 근데 나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맞아. 그러니까 불행했던 사람들. 그게 포인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도와야 돼.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저도 이제 저의 트라우마가 있고 막 이제 좀 연약한 부분들 또 저의 과제들 화두가 많이 있는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이런 비슷비슷한 것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인류의 이런 게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네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야. 너무 매력이 있었던 맞아. 주제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 쇼펜하우어 매력.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어렵지도 않아요. 저희가 지금 밀도가 굉장히 엄청나요. 네. 깊이도 깊고 진짜 좋았어요. 재밌네요. 네. 일단 쇼펜하우어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다 했어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처음 했었던 거 정리해드려서 이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처음 했던 말 반복을 해볼게요. 쇼펜하우어는 주의적인 관념론자였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는 관념인 동시에 의지였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염세주의의 철학을 발전시켰어요. 근데 이제 의지란 뭐냐? 의지란 거는 내가 소유하지 않은 거를 소유해 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의지다. 그래서 의지의 본질 자체는 염세적이다. 불행하다. 고통이죠. 없는 거니까 없는데 있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걸 해탈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다. 그 두 개가 하나는 그 고대 히라빈들로부터 받은 그 연구한 끝에 예술을 탐구하고 영원한 관념을 얻어서 치유하는 거. 그리고 일시적 해탈이더라. 그래서 근본적 해탈이 뭘까? 인도 철학과 불교를 통해서 알아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염세, 모두가 불행하기 때문에 같구나라고 해서 그 나의 개인적인 관념을 탈피해버려서 해탈해서 모두를 사랑하는 인류애적인 측면, 이때가 비로소 진짜 해탈이며 진짜 참 의지며 맞아요. 정말 성스러운 사람이다. 성인이다. 맞습니다. 성인이 되는 거죠. 나름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자, 저희가 쇼펜하우어를 이렇게
한번 밀도 있게 가져가 봤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니체 남았어요. 니체는 이제 쇼펜하우어 입장하고 좀 반대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3명을 다루는데 약간 3중 인격이 될 것 같아요. 셋 다 관점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쇼펜하우어에 취해 있다, 막 헤겔에 취해 있다. 니체 이야기 들으면 또 쇼펜하우어 아닌가? 이 생각도 하게 돼. 이게 좀 묘미잖아요. 네, 맞아요. 재밌습니다. 네. 니체란 사람을 들어봤을 겁니다. 니체는 너무 유명해서. 너무 유명하잖아요. 물론 램프레이트가 많이 담진 않았지만 니체란 인물에 대해서 나름 밀도 있게 또 알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제가 2부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3부 시간 니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